어서 오십시오. 소설 낭독해드리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세이가 가보고 싶어 했던 두 번째 장소가 어디일지 제 목소리 따라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7. 가파른 계단을 쉬지도 않고 올라서 세이가 걸음을 멈춘 곳은 대학 본관 건물 앞이었다. 9월로 접어들었지만 늦더위가 한여름 뺨치도록 무더웠다. 씩씩하게 잘도 걸어 올라온 그녀의 얼굴에 구슬땀이 맺혔다.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아내며 세이가 입을 열었다. 아마 이쯤일 거야. 두 번째 장소지. 두 번째가 뭘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 반 아이들이 집으로 놀러왔기에 봉이산으로 데리고 왔어. 우리들의 본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막상 산으로 오르다 보니 마음이 변했어. 그곳은 근철과 당신과 나만의 비밀 장소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문득 이 학교의 전신인 S여대 부지 정지사업장에서 선사시대 동굴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 목적지를 바꿔서 이곳으로 왔어. 정지작업 공사장 현장사무소 부근에 바람에 나부끼는 4개의 빨간 삼각형 깃발이 유독 우리들의 시선을 끌었어. 깃대는 깊이 50cm, 가로 1에 세로 2m쯤 되는 직사각형 웅덩이에 4점을 가리키는 표지라는 것을 알아차렸어. 빨간 깃발까지 꽂아둔 이 웅덩이는 무엇일까? 갑작스런 궁금증의 발효? 한 무리의 어른들이 그곳으로 왔어. 사진기를 든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웅덩이를 찍고 어떤 사람은 차트를 내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 약 한 달 전 일입니다. 마지막 부지 정지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돌아보는데 푸른색 군복의 밑단이 땅에서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왠지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부를 시켜 조심스레 주위를 파보도록 했죠. 20cm도 안 파서 군 인식표를 입에 물고 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군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도 10년이 지났음에도 크게 부패되지 않아 군복이나 인식표를 보지 않고라도 대뜸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충 이런 설명이었어. 나중에 생각해보니 현장 소장이 신문 기자들에게 시신 발견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던 것 같아. 갑자기 미군의 시신 발견 얘기는 왜지? 나는 살아오는 동안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생명부지의 이국 땅에서 죽어 잠들어 있던 젊은 이방인을 떠올리곤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야. 말을 마치자 세이는 학교 건물 뒤편으로 갔다. 등산로의 초입을 알리는 작은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등산로 초입에 와서야 굳이 이 길을 택한 이유를 깨달았다. 첫 번째는 동생의 무덤, 두 번째는 젊은 이방인의 죽음. 아마도 연이은 죽음의 장소를 본 터라 선사인의 무덤이 되고만 혈거유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예상대로 세이의 발걸음이 동굴로 향했다. 무척 오랜만에 다시 와보는 장소였다. 이 동굴 발견되고 얼마 안 돼서 근철이와 당신과 함께 셋이서 왔었지 아마? 그래, 생각나. 이곳에서 출토된 돌도끼, 돌칼, 돌화살촉, 질그릇 등 유물들을 가건물에 진열해 놓았었어. 사람 뼈도 발견됐다고 했어. 동굴은 유리와 철근으로 입구가 막혀 있었다. 동굴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크지는 않았다. 폭 4m에 높이 2m 정도 되어 보였다. 사람이 살았을 공간임을 말해주던
동굴 천장에 검게 그을린 흔적은 세월 탓인지 탈색이 되어 보이질 않았다. 산자의 공간이 죽은 자의 공간으로 변한 사유가 몹시 궁금해졌다. 함께 생활을 하던 가족은 떠나버리고 수천 년을 주검으로 남아 잠들어 있던 세구의 유골들은 어쩌면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만 같았다. 세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무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이곳에 있던 주검을 버리고 몇천 년 전 떠난 자들을 따라서 저만큼 가 있는 얼굴이었다. 8.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 넋을 놓은 채 생각이 저만큼 가 있는 세이를 현실로 불러들이는데 3번의 물음이 필요했다. 그제야 나를 보며 싱긋이 웃었다. 해맑다. 해탈의 순간에 저런 웃음이 나오는 것 아닐까. 엉뚱한 생각이 지나갔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산으로 오르는 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숲으로 들어서기 전에 하늘을 쳐다본다. 뭉실뭉실 하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다. 며칠 전에 보았던 하늘이 아니다. 파래졌구나. 어느새 하늘엔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산으로 들어서자 길은 울창한 소나무 숲 밑으로 이어졌다. 향긋한 솔 냄새가 코끝으로 다가왔다. 새희 역시 향긋한 솔 냄새를 맡았는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심호흡을 했다. 피톤치드가 심폐기능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른 사람이 아닌 세이로부터 심폐기능 강화라는 말을 듣자 가슴에 찡한 울림이 왔다. 다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세이도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눈길이 마주치자 이번에도 싱긋이 웃는다. 그때였다. 똑같은 해맑은 웃음이 돼 예전과는 어딘지 모르게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것일까? 빠르게 머릿속에 내재된 정보들을 분석해본다. 답은 쉽게 찾아졌다. 조금 전에 바라본 하늘의 색깔, 배경 화면이 달라지면 똑같은 하얀 뭉게구름도 달라 보인다는 사실이 그 답이었다. 같은 얼굴,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지만 내면의 세계가 이미 변해버렸을 지금 속내를 감춰도 얼굴에 나타나는 웃음은 이미 예전의 웃음이 아닌 것이다. 배경 화면일는지도 모른다. 태어난 곳으로부터 시작해 죽음과 관련된 세 곳. 그녀가 봉이산의 의미로 제시하지 않은 마지막 단어는 죽음일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이 다가선다. 안쓰럽고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세이가 더욱더 작게 느껴졌다. 뒤에서라도 안아주고 싶었지만 세이의 손을 잡고 만다. 그나마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친구의 손목에도 전기가 통하네. 농담처럼 말했지만 전해오는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거야. 내가 워낙 섹시하잖아. 그녀도 농담처럼 받았지만 내 속내를 안다는 듯 잡은 손에 힘을 쥐어왔다. 그리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당신이 내 친구였다는 게 너무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뭐. 그런데 근철이는 최근에 연락 없었어? 연락은 무슨... 올 이유도 없고... 시치미를 떼는 속셈을 알 수 없었다. 분명 어제 병원에 왔었고 그의 방문을 기뻐하고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자존심상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소나무 숲길이 끝나자 도청 쪽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등산로와 길이 합쳐졌다. 벌써 아침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는 70대로 보이는 노부부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뵙기에 좋네요. 세희가 옆으로 피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쪽 내외도 함께 운동하는 게 보기 좋아요. 이 양반 젊은 시절엔 날 데리고 다니지도 않았는걸. 스쳐 지나가며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받는다. 우리 부부처럼 보여? 세희가 잡고 있던 손을 놓으며 내게 물었다. 그럼 우린 부부가 아닙니다 하고 이마에 써붙였나? 근철 씨도 그렇고.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 연분복은 없지. 모두 다 환갑도 안 돼서 혼자가 됐으니. 그래도 사별한 당신이 이혼한 우리 둘보다는 나아. 낫기는 50보 100보지. 그래도 혹시 알아? 아직 우린 젊은데. 세희가 힐끗 쳐다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소리 없이 웃었다. 산으로 오르는 길엔 아직 식지 않은 9월의 늦여름 햇살이 따갑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9. 등산로는 제법 가팔라졌다. 건강한 사람처럼 씩씩하게 보였던 세희의 걸음이 한결 느려지면서 숨을 몰아쉰다. 조금 가파르다 해도 몇 달 전 같으면 몇 번을 오르내려도 끄덕없을 만한 경사고 거리였다. 힘들면 쉬었다 갈까? 아니야. 이 정도는 아직 괜찮아. 정상이 요인데 거기 가서 쉬지 뭐. 정상까지 가서 쉬겠다던 말과는 달리 10분을 채 걷지 못하고 오물터와 정상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한 번을 쉬고서야 정상에 올랐다. 아프다는 핑계로 너무 운동을 안 했더니 다리가 후들거렸어. 당장 내일 아침부터는 좀 걸어야겠는데. 여전히 숨은 턱에 차 있었다. 그래, 내가 함께 걸어줄게. 잠깐 숨을 고른 후 정상에 있는 바위에 올라서서 먼 풍광부터 살피기 시작했다. 이미 폐기되어 드러낸 통신탑 및 부속 건물에 가려 시야가 차단되는 동쪽을 제외하곤 춘천 시내 원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북쪽으로는 소양강과 서면 건너편으로 멀리 화악산과 북배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시내 도심지와 의암호 너머로 사막산이 눈에 아련하다. 다시 눈을 왼쪽으로 돌리니 남쪽으로는 금병산과 대룡산이 꼬리를 물고 병풍처럼 다가온다. 꿈에서 보는 그림처럼 동에서 서양으로 굽이쳐 흘러가던 소양강이 호수로 변한 것 외에는 어린 시절 눈에 익었던 원광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이번엔 눈을 조금 내려서 좌로부터 시작해 우로 서서히 눈을 돌린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아파트 군락뿐이었다. 봉이산에서 시작해서 방사선 모양으로 끊어질 듯 이어져 퍼져나갔던 푸른 숲, 낮은 산자락과 구릉들은 어디 가고 흰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시멘트 건축물들의 집단들이 산재해 있었다. 산전 벽해의 다른 세상이다. 그래도 춘천은 타 도시보다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세희의 말 끝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어딘들 안 변하겠어? 문제는 전국 방방곡곡이 획일적인 시멘트 무지로 변하고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유야 많겠지만 너나 없이 고향의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마음이 전국을 획일적 도시로 만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의 소설 속에는 춘천이 어떻게 변모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은연중에 깔려있는 것을 느꼈거든. 들켰군. 당신은 내 소설의 진정한 독자임이 확실해. 기왕에 한번 예를 들어 말해보시지. 어떤 소설에서는 서면 박사마을엔 충효 예를 가르치는 신혼부부 학교를 건립했으면 좋겠고, 어떤 소설에는 청평사 고려 영지가 청소년 수련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은근히 담아놓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틀린 건가? 바로 봤어. 숨겨놓은 메시지를 제대로 간파한 거야.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 이런 얘기 하자고 왔나? 글쎄, 맞기도 하고 맞지 않기도 하고. 세희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흐렸다. 그럼 오늘 가볼 곳은 또 어딜까? 참, 우리 어렸을 때 본부는 어디쯤이지? 본부? 그것은 벌써 예전에 없어졌어. 저기 밑에 있는 S호텔 신축 당시 비싼 자락을 깎아냈거든. 아마 바위는 호텔 안에 어딘가 조경석으로 옮겨놨을 거야. 세이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S호텔의 지붕이 나뭇가지 위로 살짝 보였다. 페인트로 우리 세 명의 이름과 영원한 우정이라고 써서 바위 밑에 묻었던 돌도 없어졌겠네. 그렇겠지. 세이는 대답 뒤에 억지로 참는 듯 웃음을 삼켰다. 참고 참다가 결국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만다. 왜 웃어? 솔직히 말해. 당신이 그 후에 돌을 파내서 근철 씨 이름을 지우고 우정을 사랑으로 고친 후에 다시 묻어놨지. 그걸 어떻게...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다. 근철 씨도 똑같은 생각으로 돌을 팠던 모양이야. 당신이 선수 친 걸 알고 자기 이름으로 바꿔 써놓았다고 했어. 죽일 놈. 그런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았어? 어른이 된 후에 그가 말하더라고. 세희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를 사이에 둔 놈과 나의 경쟁은 참으로 끈질기게 계속됐구나 하는 생각과 결과적으론 돌에 쓴 사랑의 고백도 놈의 승리로 끝났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지끈거렸다. 자, 다음 장소로 가지. 분한 마음을 지우려는 듯 자리를 옮기자며 세희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10. 세희가 갑자기 휘청거렸다. 엉겁결에 두 팔로 받아 안았다. 품속에 쏙 들어오는 갸냘픈 몸.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지나갔다.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글쎄,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세희를 안은 채 한 손으로 그녀의 이마를 짚어봤다. 열은 없는데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아줬다. 아무래도 오늘 산행은 이쯤 하고 내려가야겠어. 몇 군데 당신과 함께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세희는 아쉬워하면서도 자신의 몸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의를 달지 않았다. 올라올 때보다도 더 천천히, 더 조심스레 세희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한참을 내려가 H대학 후문으로 가는 찻길에 다다랐을 때 배낭에 넣어가지고 온 먹을거리가 생각이 났다. 김밥하고 과일도 좀 싸왔는데 풀지도 못했네. 내가 준비해가지고 오랬지만 봉이산에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 잘 됐지 뭐. 무슨 소리야? 문제의 답을 찾는데 힌트가 될 테니 숙제라 치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오늘 산에 오자고 한 것이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닌 모양이지? 이제야 눈치챘어? 뭔 놈의 작가가 그래가지고 좋은 소설인들 쓰겠어? 산 아래로 거의 내려오자 세희가 몸 상태가 좀 좋아졌는지 대화에 농을 섞었다. 오늘 가보자 했던 곳이 어디야? 봉이산에 발 디딜 수 있는 곳은 모두 다. 하지만 그건 안 되겠지. 그렇담 최소한 정상 뒤편에 있는 체육공원까지는 갔다가 샘토로 돌아와서 물 한 모금 마신 후 봉이산성 성벽이 가장 잘 보존된 곳을 돌아보고 서북향 능선을 타고 내려가서 소양정과 정계심의 묘비를 본 후 소양 일교 쪽으로
하산할 예정이었어. 투병 중인 그녀에겐 처음부터 과도한 계획이었다. 당신 지금 환자야. 너무 욕심 부렸다는 거 알지?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고 하루에 다 안 보면 누가 세금 내야 한대? 라고 말했다. 아직은 할 수 있었는데 내일 다시 같이 와줄 거지? 세이만 괜찮다면 언제든지. 체력만 추스리면 더 멀고 더 높은 산도 데리고 갈게. 봉이산에 온 이유가 숙제를 주기 위해서란 걸 벌써 잊은 거 아니야? 알았어. 내일 아침 집으로 모시러 갈 테니 우선은 집에 가서 푹 쉬라고. 내리막 찾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도청 부근까지 이르렀다. 내리막 찾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도청 부근까지 이르렀다. 이런저런 일로 1년에 몇 번씩은 다니는 길이다. 그동안은 아마도 무심히 지나다녔던 모양이었다. 갑자기 언제 이 길이 이렇게 변했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세이와 함께였기 때문인지 어린 시절에 본부를 차려놓고 다람쥐처럼 오르내리던 길이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S대학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한두 채의 오두막이었을 뿐 길은 토끼길에 지나지 않았었다. 뭐야, 그러니까 대학의 건립이 산을 깎아먹는 신호탄이 된 셈인가? 그러고 보니 봉이산 밑자락을 뺑글뺑글 돌며 학교며 아파트, 절, 호텔 등이 산 밑동 반을 깎아먹었어. 눈치 없는 작가인 줄은 진작 알았는데 관찰력도 없고 사유도 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어. 세이가 빈정대듯 말했다. 어렸을 때보다 봉이산이 낮게 보이는 게 어른의 시각으로 보는 상대적인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전국구는 못 돼도 지역구 소설가는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틀린 것 같은데. 빈정됨이 계속됐다. 언젠가 향토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고향을 노래하는 지역구 작가 운운했던 내 말을 세이는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만해. 그렇지 않아도 1년에 단편소설 한두 편도 쓰지 못해 쩔쩔매는데 면박까지 주면 난들 어떡하라고. 엄살을 떨다가 생각해보니 세이의 말이 모두 맞는 것 같았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탈고한 작품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깊이가 없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가슴을 찔러왔다. 관찰도 부족했고 자료 수집도 불충분했고 깊은 사유도 없이 원고 마감일에 쫓겨 허둥댄 글들 뿐이었다. 처음엔 타박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세이 말이 모두 맞아. 자성어린 말 때문이었을까? 세이가 내 손을 잡으며 싱긋이 웃었다. 그 웃음의 의미를 그 순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다. 교동에 있는 그녀의 집까지는 걸어서 가도 될 만한 거리였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택시로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헤어지고 나니 오늘 세이의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병원에서 직접 산으로 가는 계획을 사전에 세워둔 것 하며 굳이 봉이산을 택한 것도 그렇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쩌면 가시가 박힌 것 같은 빈정됨. 이런 모든 것들이 왠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무엇일까? 정말로 운동 삼아서 나선 산행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죽음 앞에서 옛 추억 한 자락 되돌아보기 위한 것은 아닐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봉이산 하면 떠오르는 생각, 그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 머리가 복잡해졌다. 11. 다음날 조금 늦은 아침 간단한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을까? 몸은 회복되었는지, 오늘도 산행은 무리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하루쯤 더 쉬었다가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세희의 요구를 칼 자르듯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걱정은 그녀의 교동 집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세희의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나를 먼저 반겨주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대문 열고 닫히는 소리에 노랫소리는 동시에 끊어졌다. 어서 와. 조금 늦었네. 목소리가 밝았다.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작은 정원 저 구석에서 호미를 들고 이제 막 일어서는 세희의 모습에 싱싱함이 묻어있다. 작업복 차림으로 정원에 풀을 뽑고 있었던 모양이다. 좋아 보이는데? 그럼 좋고 말고. 내가 누군가? 대한민국 대표 아줌마 이세희란 말이다. 그런데 왜 아직 준비 안 하고 있었어? 오늘은 아래 것만 시키려고.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웃음을 토해냈다. 아래 것이라니? 누구? 누군 누구야? 김진혁 씨 당신이지. 세인, 왜? 아무래도 어제 무리였나 봐. 난 나중에 가봐야겠어. 갑자기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렇담 잘 됐네. 며칠 후 세이 컨디션 좋아지면 함께 가지 뭐. 그렇게는 안 되지. 먼저 묻겠는데 진혁 씨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상에 올랐다가 샘터와 체력 단련 시설을 돌아보고 북쪽 성터를 지나 소양전까지 하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쉴 때 쉬면서 가도 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런데 왜? 좋아. 2시간 주겠어. 12시까지 내가 소양정으로 갈 테니 그곳에서 만나. 택시 타고 산 밑까지 가서 그곳으로 올라갈게. 뭐야, 왜 날 보고 혼자 산을 넘으래? 며칠 후 함께 가면 될 텐데. 나중에 가는 것은 가는 거고 오늘 중으로 당신은 어제 준 숙제를 풀어야 해. 숙제라니? 뭐?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내가 어제 봉이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마지막 단어, 거기에다 당신이 봉이산 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추가하면 더욱 좋고, 이따 소양정에서 이야기해줘. 결국은 선문답을 풀기 위해 나보고 봉이산을 혼자 넘으라는 거군. 맞아. 내가 당신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산행을 하며 알아내라는 거야. 참. 가라니까 가긴 가겠는데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노릇이군. 떠밀리다시피 대문을 나오며 시계를 보니 10시 정각이었다. 12시까지 소양정에서 만나자는 세희의 말이 다시 얼핏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산행을 하되 건성으로 말고 30분 정도는 살필 건 살피고 오라는 뜻이라 생각했다. 정상까지는 쉬지도 않고 올라가 어제 세희와 함께 앉았던 바위에 걸터 앉았다. 멀리 사막산이 눈에 들어왔다. 담배 한 까치를 뽑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다가 길게 내뿜었다. 지금 이 산행이 겉으론 멀쩡해도 중병에 걸려있는 세희가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그녀와의 게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배 연기에 실어 다시 멀리 뿜어냈다. 문제와 답, 그리고 그녀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뒤엉켜 떠올랐다. 사랑과 죽음, 사랑과 죽음. 우선은 두 단어만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하지만 뒤로 미루지도 않고 혼자서라도 봉이산을 넘어서 오늘 중으로 답을 찾아오라는 그녀의 요구를 생각해보면 답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무엇일까? 막연하게 찾을 것이 아니라 의도를 알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도, 의도, 그녀의 의도. 그러나 그건 역시 막연할 뿐이었다.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지우고 우선은 그녀가 원했던 장소를 돌아보고 하산을 한 후에 생각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상 뒤편에 위치한 체력 단련 공원으로 가기 위해 송신탑 부속 건물 옆 좁은 토끼길로 발길을 옮겼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폐 시설물 옆을 우회하니 바로 체육시설들을 설치해 놓은 장소가 나왔다. 구부 능선에 평탄 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체력 단련 기구들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소규모 체육공원이었다. 공원에는 10서너 명의 남녀가 워킹 트레이너 머신, 트위스트 머신, 체스트 풀 머신, 시트업 머신, 훌라후프 등 각종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었다. 산에 오르고 내리는 것만으로는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인 모양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봉이산이 어느새 주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진산보다는 놀이터와 공원 개념의 마을 뒷동산이 되었다는 아쉬움이 솔솔 피어올랐다. 정상과는 해발 높이 차이가 2, 3m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지난 시절 정상에 송신탑을 설치했다고 푸념하던 시민들이 체육시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상했다. 체육 단련시설을 치워버리고 명상의 장소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나갔다. 누군가 소리치는 야호 소리에 별 영양가 없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곳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했나 보다. 부지런히 샘터로 향하여 발빠르게 걸음을 움직였다. 12.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 한 바가지를 가득히 떠서 단숨에 들이켰다. 쓸데없는 아쉬움과 영양가 없는 생각으로 답답해졌던 가슴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갔다. 그러나 샘물로 시원해진 가슴은 빈 바가지를 내려놓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도로아미 타불이 되고 말았다. 샘터 뒤로 과연 고증을 했는지가 의문스러운 복원시킨 성벽이 흉물스럽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축조 연대로 보나 아직 남아있는 성벽을 보나 짐작컨대 성벽은 당초 이 산에서 구한 작은 자연활석을 사용해 쌓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복원이랍시고 새로 쌓아놓은 성벽은 읍성에서 주로 사용한 다듬은 장방형 돌을 이용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무너져 흩어져 있던 돌들을 모아서 복원할 수 있는 만큼만 복원하고 옛 성터였음 알리는 작은 팻말 하나 표식으로 남겼으면 지금보다 한결 나았을 것 같았다. 유적의 복원은 복원 자체보다는 유적의 역사와 역사 속에 숨쉬고 있는 교훈을 찾아내 후손에 기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문득 스치고 지나갔다. 아마도 언젠가 읽었던 봉이산성 사료 때문이었을 것이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고종 4년 몽고의 4차 침입 때 춘천 부사 박기천은 모든 관민을 데리고 봉이산성으로 들어갔다. 산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고 있는 적과 몇 달을 대치하며 성을 지켰으나 산성 내에 물이 고갈되자 우마를 찔러 피를 마시며 항전했다. 오랜 가뭄, 계곡의 물은 말라버린 지 이미 오래됐고 목을 찌를 우마도 이제 더 이상 없었다. 그대로 목이 타서 죽을 수는 없었다. 남아있는 곡식을 모두 불태우고 나서 포위망을 뚫고 나가 싸우다가 군 관민 모두가 전사하고 말았다. 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단한 싸움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고장을 지키려는 선민의 피어린 전장이었음을 일깨워주고 호국의 유적임을 후손에 알려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 그때 굳이 샘터도 꼭 들리라고 했던 세이의 말엔 산성에 대한 사유도 필요하다는 암시적 요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친 김에 다시 좌측 오르막길로 들어섰다.
가장 훼손이 덜 된 북쪽 성벽을 보기 위함이다. 잠깐의 숨 헐떡임 끝에 올라선 능선에서 방향을 틀어 소양정 쪽으로 내려간다. 최소한 200여 년은 훨씬 넘었음직한 소나무들이 세월의 저편으로 발길을 인도하고 있다. 한국 동란 중에 고목은 모두 불타거나 깎여서 민둥산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깨닫는다. 그랬구나. 자연이던 인간이던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일부는 살아남아 뒤에 오는 자에게 역사의 흔적으로 전해지는 것이구나.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깨달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인식한다. 호흡과 사유와 흔적이라는 단어를 뇌의 한 구석에 우선 담아두며 산행을 이어갔다. 훼손된 성벽의 잔재로 생각되는 할석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한번 왔던 기억으로 북벽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챘다. 발걸음을 늦추며 조심스레 우측을 살핀다. 산의 기울기가 급한 곳을 더듬던 눈에 높이 2, 3미터에 길이는 겨우 20여 미터밖에 되지 않지만 거의 완벽한 상태로 남아있는 산성의 일부가 눈에 들어왔다. 크기가 작은 할석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안정성을 위해 위로 갈수록 뒷면이 산에 닿도록 기울기를 준 것이 문혜환에게도 느껴졌다. 1000년 또는 2000년 전에 이 고장에 살던 사람들이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이 험한 산등성이에서 힘겹게 산성을 쌓던 거친 숨결이 들려오는 듯 했다. 성벽을 덮고 있는 푸른 이끼와 검게 변한 세월의 흔적 앞에서 참으로 고단했던 역사 속으로 스르르 빠져들어갔다. 고려사에 의하면 여진의 멸망한 거란족이 몽고에 쫓겨 압록수를 넘어 고려를 침입하였을 때 일부가 남하하여 철원을 거쳐 춘천으로 밀려왔다. 안차사 노주안이 맞서 싸웠으나 전사하고 춘천이 함락되었다고 했다. 혹시 그때도 봉이산성에는 지역을 수호하던 수비군들이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관민이 이 성벽을 의지하고 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을까? 생각은 점점 꼬리를 물고 역사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때 성벽 위를 날렵하게 기어오르는 한 마리 다람쥐가 생각의 꼬리를 잘랐다. 오늘 산행이 산성 탐구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니 다람쥐처럼 잽싼 걸음으로 갈 길을 가라고 재촉하는 듯 했다. 시계를 보니 11시 20분. 약속한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하산해야 할 거리를 얼음해 보니 얼추 시간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일체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13. 생각과는 달리 소양정 지붕이 눈에 들어올 때는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좋기 20분은 여유를 두고 넘어올 수도 있는 거리였음에도 영양가 없는 생각에 시간을 지체했다는 생각을 했다. 세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산을 넘어온 꼴이다. 소양정에는 이미 세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도리어 걸음 속도를 늦췄다. 올바른 답은 구하지 못했을 망정 게임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얄팍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5분을 초과해서 소양정 앞들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잠시도 더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 버린 건 아닐까?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의문을 떠올려 보았지만 40년 넘게 알아온 그녀의 성격상 둘 다 타당하지 않는 의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분명 어딘가에 숨어서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사방을 찬찬히 돌아보아도 그녀는 물론이고 사람의 인기척 하나 느껴지지 않았다.
소양강이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뜰악 끝자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시각에 못 미치는 경사진 곳, 나무숲 그늘에 몸을 숨기고 있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그곳에도 그녀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시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직사각형의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세이의 모습을 찾고 있던 시선은 어느새 표지판으로 옮겨져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6.25 동란 춘천대첩 승전에 관한 기록이 요약된 안내판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당일로 춘천을 함락하고 2000 수원 방면으로 진격하여 수도권을 후방에서 공략할 목적으로 남하한 북해군을 국군 육사단 7연대가 소양강변에서 괴멸시킨 승전보에 관한 것들이었다. 전쟁 당일 아침 전차를 앞세우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적군. 아쉽게도 우리에겐 대전차 무기를 비롯한 모든 화력과 병력이 전쟁을 사전에 준비해온 그들에 비하여 턱도 없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심일 소위가 6탄으로 적의 전차를 파괴한 것을 비롯하여 6,8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120명의 포로를 붙잡는 전과는 전사에 남을 말 그대로 대첩이었다. 전쟁 초기 소양강 도하를 막아 괴뢰군의 진격을 48시간 이상 지체시키지 못했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지도 색깔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전사는 춘천 대첩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육사단 7연대를 지휘하던 연대장 임부택 중령의 관측소가 봉이산이었다고 한다. 춘천 전투는 군인뿐만이 아니라 풍전등화 같은 조국의 운명을 건지기 위해 교복을 입은 채 전장으로 달려온 나이 어린 학도병과 애국 청년단, 생업 중에 일손을 털고 맨손으로 쫓아나온 시민과 경찰이 합동으로 피 흘려 이룩한 승전보이기도 했다. 안내판의 기록과 언젠가 읽었던 한국동란의 전사들이 마치 직접 겪고 보았던 것처럼 긴박했던 순간이 현실인 양 살아서 머릿속에 그림처럼 떠올랐다. 국군 장병의 3분의 1이 외출 외박을 나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아침 여명의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북한간 북안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콩 튀듯 튀는 따발총 소리, 자주포를 발사하는 굉음에 이어 상공에 바람을 찢으며 날아오는 포탄의 비행소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여기저기 터지는 폭음, 대지를 진동하며 밀려오는 전차의 무한 궤도 구르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뒤섞여 하늘과 대지 위를 가득 채웠다. 막강한 화력을 앞세우고 물밀듯 밀려오는 적들을 도저히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며칠 전에 생포한 간첩과 화천 양구 부근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춘천 지역을 관할하던 육사단 사단장 김중호 대령은 적의 남침 행로로 예상되는 길목에 적절하게 부대를 배치해놓고 있었다. 막강한 화력 앞에서 닥쳐오는 공포와 긴장, 솔직히 전의를 상실할 지경이었다. 그때 옥산포 도로에서 대전차 중대 2소대 소대장 심일 소위의 특공 조직대가 6탄으로 전차 2대를 파괴시켰다는 전과가 전해졌다. 대전차 무기가 없이도 전차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장병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줬고 막강 화력에 대한 공포가 제거되는 계기가 됐다. 수도권 공략을 위해서는 필히 춘천을 함락한 후에 이천 쪽으로 가야만 했던 북해군은 피해를 무릅쓰고 밀집 대형으로 옥산포와 신동 일대로 몰려들었다. 여우고개 부근 164 고지에 있던 7연대 1대대장은 적의 대규모 병력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고심 끝에 내린 판단은 적 측방의 기습 공격만이
적을 혼란에 빠뜨려 후퇴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연대장에게 급히 보고했다. 기습작전 보고를 받은 연대장 임부택은 제16포병 대대장과 협의 후 작전 명령을 하달했다. 이윽고 16포병대의 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대규모 적 병력은 일시에 흔들렸다. 이때 164 고지로부터 아군 보병은 산에서 뛰어내려 노도와 같이 적을 향해 달려갔다. 적은 일시에 괴멸 상태였고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하지만 서부 전선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진 상태였고 춘천을 함락하기 위한 적들은 계속 밀려들었다. 어쩔 수 없이 소양강 북안에 있던 아군을 남한으로 옮겨 적의 소양강 도강을 막도록 부대를 재배치했다. 서울이 적에게 점령되고 6번으로부터 부대장 책임하에 지연전을 펼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전선이 남으로 밀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6사단 제7연대 지휘부는 강북의 적황을 관찰하며 도하를 시도하는 적을 몇 번이고 괴멸시켰다. 소양 1교를 확보하기 위해 적들은 봉이산에 막대한 양의 폭탄을 쏟아부었으나 무려 48시간 이상을 지켜냈다. 결과적으로 춘천대첩이 북괴가 서울을 점령하고도 3일 동안 한강을 도하지 못하게 한 이유 중 하나였다. 봉이산, 호국의 산이었다. 멀게는 말갈과 몽고의 침략, 근세엔 북괴가 침략했을 때 지역과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호국의 산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름대로 고향인 춘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나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부끄러운 생각에 몸을 움츠렸다. 혹시나 세이가 자칭 지역구 작가를 내세우는 내게 자극을 주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게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나갔다. 세이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고향의 진산인 봉이산에 대하여 새롭게 사유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녀가 고마워졌다. 네, 꾀꼬리 봉이산을 날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소설을 낭독하면서 춘천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었는데요. 고향이 춘천이신 독자님들께서는 더 반가우셨을 듯 합니다. 마지막 남은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세이의 깜짝 등장이 또 흥미를 더할 듯한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